일본의 3대 자동차 기업인 닛산이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무려 2만 명의 직원을 정리하게 된다고 하는데 닛산이 이토록 경쟁력을 상실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닛산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카를로스 고은을 축출하는 뭐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최근에는 혼다하고 합병하려다가 그것도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병하기 전에 혼다 쪽에서 닛산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리스타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자 했더니 닛산 쪽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산이 됐는데, 혼다 쪽에서는 닛산이 들어오려면은 하청업체로 들어와라, 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닛산에서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이제 결국은 합병은 무산이 돼버리고, 홀로 쓰려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제가 독특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대학에서 박사과정 있을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닛산의 어떤 그 모임에 참석하신다면서 내하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갔었는데 닛산 임원진들 뭐 해서 한 40-50분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테이블에서 이제 발표회도 하고 그걸 경청할 일이 있었는데, 닛산 회장이, 일본 회장이 와서 이제 발표를 해요. 어떤 얘기를 했냐니까, 닛산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카를로스 고은을 회장으로 도입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닛산이 어떻게 해서 회생하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니까, 닛산은 그동안 어떤 식이었냐면은 일본의 동경대 출신이라든가 관료 출신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주로 오는 회사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회사가 적체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동경대 법대 출신 관료도 하고 굉장히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닛산을 많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올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뭐 백그라운드를 이용해 가지고 닛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 나간다,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상품 생산하고 개발하고 그런 데 있어서 과연 큰 도움이 됐느냐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는 많이 나가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카를로스 고은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쫓아내냐니까 두 가지 이제 계획을 했는데,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고위직들 전부 1대1 대면하면서 당신이 닛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내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방금 낙하산 인사들이 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표 쓰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표 쓰기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다 해서 적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적어낸 일을 못했으면은 못했으니까 리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에서는 그 회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톱 클래스에서 회의했던 것이 그 다음에 뭐 부장, 과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과정 속에서 거의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말이 애매하기도 하고 주어도 목적어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오늘 회사의 톱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일반 회사원들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카를로스 고은이 와서는 오늘 있었던 회의를 전부 말단 사원들에게까지 동시에 메일로 보내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언어를 뭘 할 거냐, 프랑스어로 할 거냐, 영어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일본어는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영어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언어를 영어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오늘 회의의 골자를 전부 메일로 말단 사원에게까지 전부 다 동시에 쫙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의에 무슨 얘기가 있었고 닛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든 구성원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물론 퇴출도 많이 시켰죠. 카를로스 고은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닛산이 많이 살아났다, 그 얘기를 그때 이제 회장이 하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닛산이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가 카를로스 고은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고 나서는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 이 닛산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자동차가 마지막으로 남은 거잖아요. 일본의 웬간한 조선 사업도 거의 쓰러져 가서 중국, 한국한테 완전히 밀렸죠. 그다음에 가전제품 뭐 삼성, LG한테 다 밀렸죠. 반도체도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한테 다 밀렸단 말이에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 유일하게 남은 게 자동차 산업인데, 자동차 산업에서도 지금 이제 아주 위기가 다가왔죠. 트럼프가 관세 문제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닛산이 지금 2만 명이나 해고를 한다, 이 얘기는 정리 해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을 하는 데서 가지고 일본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혁신을 하지 않고 무조건 코스트 중에서 코스트를 삭감할 때 인건비를 삭감을 많이 해요. 이게 그동안 일본이 여러 가지로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계속 삭감을 하니까 뭐 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임금을 안 올려준다거나 그러니까 이 노동에 대한 그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그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종신고용에다가 연공서열이니까 지금 내가 현재 직책에 따라서 임금이 딱딱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똑같은 봉급이 나오니까 열심히 할 동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가장 일본의 큰 문제였는데 이런 거에 대한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일본 경제를 구축하는 큰 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의 자동차 25% 관세가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 경제 전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보시나요? 아유, 위기의식이 대단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관세를 24% 얘기했잖아요. 25에서 24%. 그럼 결국 24%라는 것은 기본 관세가 10% 깔려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10%는 전 세계 똑같이 하고 나머지 그 24%에 대해서는 9월까지 90일 동안은 유예 기간을 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유예 기간이 끝날 때가 7월 6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이 관세 협상을 해서 이 14%를 낮추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만약에 처음에 2.5% 있다가 10%, 24% 했으니까 26.5%였다가 그다음에 14%를 관세 유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애매한데 지금 트럼프가 영국하고는 관세 협상이 잘 결말이 났어요. 영국의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수입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만 대 정도 됐어요. 10만 대 정도 됐는데 거기에 관세를 높게 책정했다가 거의 낮췄어요. 많이.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25% 관세 매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로로 낮췄어요. 영국은. 근데 왜 그렇게 했냐니까 사실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110몇억 달러를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국한테는 돈을 버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50억 달러 정도인가를 농산품을 수입하는 조건 하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제로로 하고 자동차 관세도 10%까지 떨어뜨렸더라고요. 10만 대까지는 뭐 관세가 없다든가. 그렇게. 근데 10만 대라는 게 사실상 그동안 영국이 미국한테 수출하던 양이 10만 대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영국하고는 나빠진 게 별로 없잖아요. 관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떠냐면은 일본은 미국에다가 137만 대를 수출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500억에서 6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남기고 있어요. 미국 입장은 적자잖아요. 이 적자를 해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세를 높이거나 아니면 이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다른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해 들어와서 흑자를 미국이 남기면은 그 흑자 남기는 거하고 일본의 자동차에서 적자 보는 것하고 이걸 이제 뭐 셈셈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게 이제 돼야지 협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5월 1일 날 협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이게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버린 거예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건 그때 25%를 24%를 그냥 쭉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일본은 그렇게 되면요 거의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있나니까 마이너스 1.4% GDP에 그래서 그 이제 주변 다른 데 부영향, 부가가치 영향 그걸로 인해서 다른 데 또 파급 효과까지 합하면은 마이너스 2% 가까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 성장률이 뭐 0%에서 1%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2% 가까이 돼버리면은 일본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본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최초로 일본하고 협상하려고 했는데 영국이 먼저 협상을 끝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약간 프레셔도 좀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러면 이걸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대체 수입을 하는 게 농산품을 좀 수입하겠다. 최근에 일본이 쌀이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뭐 거의 2배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국에 쌀을 수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농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 또 농협에서는 그동안 쌀을 생산하더라도 이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가에게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쌀값을 높게 책정해 왔단 말이에요. 생산량은 줄이게 하고 그랬는데 생산량은 줄이게 해놓고 외부의 쌀을 수입해 들어오면 농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농가한테 농지를 밭으로 바꾸라든가 아니면 뭐 주택지로 바꾸라든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바꾸게 되면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지를 축소해 왔어요. 너무 많이 쌀을 생산해 놓으면은 남는 걸 정부가 매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매입해주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너무나 크니까 근데 수출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수출에 대한 개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일본이 지금까지 쌀에 대해서 쌀이 남아 돌면은 이게 그걸 매입해야 되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량하고 생산량하고 거의 매치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소비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생산량도 계속 줄여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지난번 2023년도에 흉작이 왔어요. 너무 날씨가 덥고 그 가을이 돼서 일조량이 많고 좀 쌀쌀해져야 쌀이 이제 연그는데 이게 습도가 너무 높고 기온이 너무 높아서 한 40만 톤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생산량이. 그게 휘청한 거예요. 그 40만 톤이 줄어들면은 그걸 어떻게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축미 풀거나 아니면 수입해가지고 그걸 메꾸거나. 근데 그걸 둘 다 안 했다고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막 그냥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쌀값이. 그게 이제 일본 정부가 대응이 늦어진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일본이 트럼프하고 자동차 관세 협상을 하면서 이 쌀에 대해서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거죠. 어떤 면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수입해보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트럼프 정부가 쌀을 수출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수출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농가 입장에서는 쌀이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쌀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사실 이게 쌀값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일본 정부가 쌀값을 높게 책정해 놨다고요. 높게 책정해 놓으니까 그게 보조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의 보조금이 4,500억 엔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왜 이렇게 높게 책정했나니까 농가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비싸게 팔아야지 이게 농가가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농사 짓는 농가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면서 쌀값은 시장에 맡겨놓는 거야. 그럼 농가는 별로 쌀값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자기들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관여하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쌀값을 높게 해놓고 그걸로 보조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 말이죠. 직접 보조하는 게 아니고 비싼 가격에 쌀을 팔 수 있으니까 이런 맥락인데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높은 쌀을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을 해 들어오면서 이번에 만약에 미국 쌀을 수입하면서 농가에게 보조를 주면서 쌀값은 시장 개념에 메커니즘 맡겨버린다.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쌀값을 높게 책정했던 건데 농가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고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농가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면서 쌀값은 시장에 메커니즘 맡겨놓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 압력을 자동차에 대한 관세 압력을 어느 정도 돌리기 위해서 쌀을 수입해온다. 그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뭔가 조금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자동차 관세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일본의 저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때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 큰 위기가 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지금 많은 분석가들도 그렇고 미국 측 상황하고 일본 측 상황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뭐 지지도도 떨어지고 또 뭐 어떤 유튜브들 보면은 미국에서 내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까지 얘기가 이제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기에 생각했던 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까 과연? 일본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자 협상을 시간을 갖고서 미국 내에 트럼프의 어떤 상황을 주시해가면서 거기에 맞게 천천히 협상을 해나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 세계 관세를 매겨놓고 그걸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요.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서 국내에다가 이걸 선전을 해야지 자기 지지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여튼 협상을 맺고 싶어 할 거예요. 미국은 빨리 협상을 서두르고 이쪽에서는 천천히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더 불리할 것 같아요? 시간에 여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빨리 협상을 맺고 싶어 하는 쪽에서 불리한 조건에서도 협상을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입장에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클 거다고 보면서도 계속 저렇게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할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냐 하니까 지금 일본의 자동차 관세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지난번에. 협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자동차 관세는 24%를 그대로 놓고 상호 관세 다른 어떤 품목들의 관세들은 협상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협상 안 하겠다는 건 왜 그렇겠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매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세를 많이 매기면은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너희 땅에서 생산하지 말고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하면 그 관세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지금 200억 달러인가 미국에 공장 짓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게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현대를 막 칭찬하고 그래요. 다른 나라들 들으란 듯이. 결국 뭐냐니까 관세를 그렇게 매기는 것은 일본의 자동차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라 이거거든요.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백인들이 과거에
다 그렇게 해서 고용됐던 사람들이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다 직장을 잃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트럼프가 그걸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걸 관세를 활용한다 그러면은 일본의 공장을 미국에 짓도록 하는 그걸 하기 전까지는 관세를 내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의 생각은 어떠냐면은 다른 어떤 물품들이라도 수입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걸 하나의 카드를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농산품을 수입해 온다든가 쌀을 수입해 온다든가 아니면 또 뭐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대두 같은 것도 미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을 많이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일본으로 이제 돌릴 방법도 하나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이 농산물을 많이 수입을 하면서 그걸로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양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쌀값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농가하고 지금까지 일본의 농가의 그 정책은 쌀은 웬간하면 수입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그동안 정책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또 하나는 이제 관세를 매기면서 니들이 우리 자동차를 많이 수입해 주면은 관세를 내려주겠다. 이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를 많이 수입해라.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동안은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 자동차는 찝차 있죠. 우리 찝차. 저기 저 산지 같은 데도 마구 달릴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찝차는 미국이 굉장히 그게 강해요.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찝차가 한 10,000대 조금 안 되게 수입이 돼요. 나머지는 형편없다고요. 500대 조금 넘거나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찝차만 수입이 되고 나머지 뭐 성용차,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많이 타는 그런 차들은 거의 수입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첫째, 자동차 크잖아요. 대형차가 많다 보니까 그게 연비가 안 맞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연비가 낮은 차를 선호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격이 또 되게 비싸요.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뭐 수입 관세 같은 거, 수입 관세는 없는데 뭐 어쨌든 수송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한 30%까지 뛰는데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본에 들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연비가 안 좋죠. 그 다음에 연비가 안 좋다는 차가 크다는 거예요. 큰 차들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차가 일본 도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일본 도로는 굉장히 좁아요. 소형차들이 돌아다니는 게 좋.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도 일본에서 많이 잘 안 팔리는 이유가 자동차를 우리가 외제차를 타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파는 그 지점이 많으냐. 지점이 많다는 것은 애프터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유럽 차들은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프터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수리센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 차는 그게 별로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더라도 내가 고장이 나거나 뭔가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 이게 몇 달씩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광고를 거의 안 해요. 미국 차를. 그러니까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뭐 아우디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곳곳에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알려진 차란 말이죠. 근데 미국 차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관세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미국 자동차가 일본에서 많이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가지고 미국 자동차를 어떻게 수입하라, 이 압력을 해봐야 현실성이 없다고 미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자동차 관세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만약에 진짜 24% 계속 그냥 그대로 관세가 매겨진다고 하면은 일본 자동차 산업이 아주 휘청할 거고, 일본 자동차 산업이 휘청하면은 일본 전체 무역액의 수출 제품의 6분의 1이 자동차인데 그 6분의 1 자동차 중에서도 30% 이상이 미국에 다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GDP의 1.4% 가까이의 그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다른 어떤 부수 효과까지 합하면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지금 예측을 못 해요. 이게 어떻게 귀결될지,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할지.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영국이 제일 먼저 합의를 했지만 두 번째가 지금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 일본을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걸 우리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 대통령이 없다 핑계 대면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이 된 이후에 협상을 하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제일 먼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을 때 일본이 지금은 상상이 안 가는데요. 당시 일본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였나요?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94년도에 유학을 처음 들어갔어요. 그때 내가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도쿄를 한번 갔었는데 처음에 뭐랄까 일본이 경제 대국이다. 나는 또 처음 이제 외국 나간 거란 말이에요. 94년도면 한국은 아직 형편이 없었어요. 서울 거리가 엉망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도쿄를 갔는데 꼭 무슨 우주 정거장이 온 듯한 느낌.
와, 엄청나다. 압도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런 충격이 몇 년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보고 선진 민주주의라는 거구나. 그리고 국민들도 되게 친절하고 말씨도 보면 되게 부드럽고, 내가 그동안 그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 뭐 역사 속에 배우던 과거의 일본의 소위 말해서 고등 경찰이라든가, 내가 경찰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야, 일본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하고 그렇게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일본이 버블이 꺼진 게 9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94년도니까 아직 꺼지는 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는 뭐 대단한 나라였죠. 특히 가장 압도적이었던 게 그 아키하바라, 일본의 가전제품. 그 완전히 그 가전제품 막 엄청난 그 마켓들이 쫙, 뭐 도로가 뭐 8차선인가 뭐 12차선인가 그런데 거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가 안 다녀요. 근데 거기 막 사람들이 꽉 차고 밤 뭐 11시 12시까지도 불야성이고, 들어가 보면은 뭐 야, 소니 뭐 패나소닉, 히다치 뭐 엄청났죠. 근데 그때 삼성이나 LG 제품은 거의 보이지가 않았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일본의 그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하여튼 그랬던 일본이 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죠. 일본이 지금 중국에 이어 또 독일에게 밀려서 4위로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쇠퇴한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 분석도 하고 많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플라자 합의라고 들어봤죠. 플라자 합의라는 게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아직도 너무 싸다. 1달러당 지난번에 160엔까지 막 떨어졌다. 지금은 140엔대 후반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너무 싸다고 보는 거예요. 그 1달러당 100엔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120엔까지 가든가. 그러고 싶은데 일본의 경제력이 지금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적인 어떤 체력이 쇠퇴했기 때문에 엔화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게 과거에는 80년대, 85년도 플라자 합의 때는 뭐냐면은 그때 일본이 1달러당 240엔 했어요. 그럼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생각할 수 없는 환율이잖아요. 지금 160엔도 엄청나게 싸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일본에서 그 당시 240엔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뭘 말하냐니까 일본의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 달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한 거죠. 그 미국 제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제품이 미국에 막 완전히 물밀듯이 밀려가면서 자동차 특히 그다음에 가전 제품 이게 완전히 석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플라자 합의를 이제 했는데, 플라자 호텔에서 G5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1달러당 엔화를 240엔에서 120엔까지 올라가도록 절상을 시켜요. 그게 2년간 1985년도 9월 달에 플라자 합의해서 거기서 합의를 했는데 1987년 말, 그러니까 2년 한 2, 3개월 사이에 1달러당 120원으로 뛴 거예요. 1달러당 120원으로. 2년 전만 해도 1달러당 240엔이었던 것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파급 효과가 오는 게 뭐겠어요? 일본의 수출 제품의 가격이 달러로 팔게 되잖아요. 보통 국제사회에 나가면 달러로 거래하면은 가격이 2배로 폭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팔던 그 금액을 그대로 대입시킨다면.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팍팍팍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달러로 쳐서 뭐 가격을 왕창 낮추면은 일본에 들어왔을 때에 외부에서 그전에는 1달러에 팔아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면 240엔을 벌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는 1달러에 판다 그러면 1달러에 120엔밖에 못 버는 거야. 그럼 반밖에 안 되잖아요. 몇 년 전에 수익의 반밖에 안 되잖아요. 엔화를 바꾸면은. 그 일본은 어쨌든 달러로 돈 벌어도 국내에 들어와서는 엔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이 반으로 줄이면, 수익이 반으로 줄인 게 아니라 가격이 반으로 줄여서 이게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기업들이 경쟁력이 팍팍팍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기업들이 안 되겠다. 국내에서 그 생산 가격도 높잖아요. 1달러당 240엔 하던 게 120엔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급료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3만 원, 25만 원 주던 걸 그대로 24만 원, 25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로 바꾸면은 배로 준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 일반 국민들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내 임금이 달러로 바꾸면 환산하게 되면 2년 사이에 2배로 뛴 거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전 국민들이 자기 자산이 2배로 뛴 거나 마찬가지 되거든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났죠.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전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노동력이 싼. 그래서 동남아, 중국 이쪽으로 다 공장을 이전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본이 공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국내는. 국내 기업에 투자를 안 하죠.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해외에 나가서 전부 다 공장을 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본 국내에는 투자를 계속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산업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니까
일반 국민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주식에다가 돈을 쓰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기 시작한 거죠. 같이 다들 돈이 많이 생겼다 해서 여유가 생겼다 해가지고 저축하면서 그걸 부동산으로 투입을 하게 되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반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플라자 합의가 있고 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주식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 일본에 가면 야마네테선 있잖아요. 그 야마네테선 안에 땅만 다 팔아도 미국 땅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한마디로 터무니없이 폭등한 거죠. 예를 들면은 긴자에서 관리하는 골프장 회원권이 4억 3천만 엔 정도 됐다는 거예요. 4억 3천만 엔은 우리 돈으로 4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떨어질 때는 몇백만 엔으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 돈으로 몇천만 원, 43억 했던 게. 그 정도로 버블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이제 버블이 팽창했다가 갑자기 떨어졌냐 하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니까 일본 정부가 갑자기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편 정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은행이 총량제로 정해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딱 한정시켜가지고 더 이상 못 쓰게 해버린 거예요. 더 융자를 못 해주게 한 거예요. 모든 은행들이. 그 은행 전체 총 합해가지고 부동산에 쓸 수 있는 돈이 딱 총량제로 정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플라자 합의로 인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많이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들에게 뭔가 혜택을 베푼다는 입장에서 금리를 많이 낮춰줬어요. 쉽게 돈을 빌려서 뭔가 돈을 활용하도록. 갑자기 이제 그 환율이 뛰니까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혜택을 베푼다는 입장에서 금리를 많이 낮춰줬는데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땅을 많이 샀어요. 공장을 짓는 부지를 산다는 명목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사놓으니까 막 급속으로 오르거든. 그러니까 그 공장 짓는 것에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더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값이 막 기업들도 그러고 전부 쉽게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다가 부동산에다 돈을 쓰니까 그게 폭등을 한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총량제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니까 금리를 급속히 올려버린 거예요. 금리를 급속도로 6%까지 올려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1%도 안 되는 정도로 빌렸다가 그래서 땅을 샀는데 건물을 샀는데 6%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한동안. 뭐 연끌을 해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막 그때는 금리가 낮아서 별 부담이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금리가 막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뭐 3%, 4%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 비하면 일본은 갑자기 6%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셀러리맨들이 그 이자를 치르기가 벅차니까 어떻게 결국은 자기가 샀던 집을 파는 거예요. 내놓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치솟았던 그 가격에서 반으로 가격이 폭락을 한다든가. 왜? 팔 물건이 너무 많고 살 사람은 적으니까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불량 채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겠죠. 은행에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그냥 막 쓰러졌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유학 갔을 그 시점에 95년, 6년쯤일까? 은행들이 막 퍽퍽퍽 쓰러져 나가면서 거의 완전히 97년쯤 해가지고는 막 은행들이 전부 통폐합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20여 개 시중 은행이 있었다고 본다면은 나머지는 다 중소 것들은 다 정리가 돼버리고 그게 이제 큰 것들이 뭉쳐가지고 세 개로 큰 이제 은행으로 이렇게 세 개 정도로 정리가 됐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량 채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도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경제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이쪽에 돈이 이쪽에 물리고 저쪽에 물리고 막 해가지고 돈을 못 받고 그다음 도산하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영향이 있었던 거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가 가장 컸던 거죠. 일본의 경제에서 압도적으로 문제를 발생했던 게.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게 엔겔 지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최근 4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후진국도 아닌데 이렇게 엔겔 지수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결국은 이제 일본의 경제 소득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왜 소득이 낮아지냐? 일본은 30년 동안 임금이 안 올랐어요. 30년 동안. 그 사이에 한국은 3배 이상 올랐어요, 임금이. 전 세계가 보통 2배에서 3배 이상 임금이 올랐어요. 근데 일본은 30년 가까이 임금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거기다가 어떻게 최근에 2000년 이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엔저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 엔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달러로 바꿨을 경우에 내 자산이 한 30, 40% 가격이 푹 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꺼졌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소비가 줄어들게 될 테고 실질적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엔저가 되면서 엔화가 이게 가격이 하락하니까 가치가 하락하니까 수입 물품이 가격이 폭등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만약에 수입품이 0한 개 있었다면 지금은 1달러 가지고 그만큼 살려면은 엔화를 거의
1.5배 정도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엔화로 환산하면은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게 이제 들어오면은 결국은 국내 제품에 반영이 되겠죠. 그게.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일본은 30년 가까이 거의 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크게 그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물가가 급격히 뛰기 시작한 거예요. 4%까지 뛴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돼가지고 2%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최근에 3%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임금은 그 정도 안 오르니까 실질 임금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고 수입은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쌀값은 2배로 뛰고 이러니까 엔겔레그에서 오를 수밖에 해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돈에 비해서 내가 식료품 먹는 데 쓰는 돈이 몇 퍼센트 되느냐, 이게 이제 엔겔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일본이 가난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본이 뭐 확실히 가난해졌다고 보는 거죠. 일본 전국에 재무성 해체 시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시위한다는 뉴스는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위를 잘하지 않는 일본에서 정부를 상대로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이제 줄기차게 일본에 대해서 과거의 일본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과거의 일본은 경제 대국이고 여전히 잘 살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뭐 좋은 거 많이 인식을 많이 했잖아요. 일본이 대단하다고.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그건 일본을 폄훼하거나 일본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자료를 갖고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재무성 해체 이 시위가 일어나는 거는 정말 일본 사회에서는 시위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시위가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 임금은 특별히 오르지 않더라도 물가가 안 오르니까 그냥 사는데 그대로 큰 어려움을 못 느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게 비례할 정도로 수익이 늘어나는 경우, 미국은 그렇게 임금도 많이 올려주니까 그럴 경우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해고되거나 하면 또 상당히, 그래서 노숙자가 그렇게 많다잖아요, 미국에는. 근데 일본은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평생 고용에다가 그 다음에 연공 서열, 내가 뭐 세월이 지나면 직책이 올라가면 그때 임금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큰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가도 안 올라.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한꺼번에 밀려온 거예요. 물가는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고 임금은 안 올라가고 그 실질 임금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래서 엔겔에서는 줄어들고, 거기다가 쌀값은 2배로 폭등하고, 이런 것들이 쌀값만 오른 게 아니에요.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오랐다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제일 먼저 전기료가 오르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가스비도 오를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수입해오는 것들이니까 수입 가격이 올라온 거기에 대해 반영이 되니까. 왜냐, 일본은 전부 이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오르면 그 바로 이제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팍팍팍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서민들 입장에서는 임금은 오히려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인데 쌀값은 2배로 폭등했죠. 그 다음에 수입 가격이 높아지니까 모든 제품에서 2, 3% 가까이 가격이 올랐죠. 라면 가격도 뛰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막 밀려오면서 외국인들에게 라면 값을 1,000엔 받던 걸 4,000엔까지 올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이중 가격으로 외국인에게만 정확히 적용하고 국내인들에게는 적용 안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외국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적용하는 가격들이 2배, 3배 올린 것들이 국내 일본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일본인들은 삶이 계속 팍팍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뭘 바꾸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소비세를 좀 줄여달라, 소비세를 낮춰달라, 이거예요. 소비세가 지금 일본이 소비세 몇 %인지 알아요? 물건 사면은 소비세가 반드시 10%, 내가 100엔짜리를 사게 되면 110엔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에다가 소비세 10%, 이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가격은 100엔으로 알고 샀는데 지불해야 돈은 110엔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이 소비세라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물가 가격 자체에 소비세가 포함되어 버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10%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미국도 그렇고 보면은 가격에 소비세가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알고 샀는데 내가 지불하는 돈은 10% 더 플러스 돼서 지불하게 되니까 이게 소비세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왜 경기가 침체됐나 보니까 소비세가 처음에 2% 올렸고 그 96년인가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꺼지면서부터 소비세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버블이 꺼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 재정이 궁핍해져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을 올려서 이 재정을 메꿔야 돼.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2% 올리고, 그 다음에 3% 올려서 5%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5%에서 8% 올렸어요. 3% 더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2% 더 올려 10%까지. 그렇게 올려가는 과정에서 경기가 이렇게 좀 가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푹 떨어지고, 다시 좀 올라가려다가 소비세가 올라가면서 또 덜컹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소비세로 인해서 일본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비세 올려가지고 재정을 건전하게 하겠다 한 게, 그 소비세를 줄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재무성에서 극구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왜? 재무성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65%예요. 그러니까 빚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 재무성은 재정 건전화하는 게 이 사람들이 목표란 말이에요.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법에 보면 재무성의 존재 이유에 그게 딱 돼 있어요. 재정 건전화가 목표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이렇게 많으니까 재무성 입장에서는 소비세를 줄이면 세금이 덜 거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데 세금이 덜 거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재무성은 극구 반대하는 거죠.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하지만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하죠.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이제 이유로 팽창 적극 재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입니까? 국가 예산을 많이 풀어가지고 서민들에게 좀 더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 활성화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재무성인 거예요. 재무성이 이 두 가지를 항상 이게 여론에서는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재정 확대를 요청하고 정부가 돈을 좀 많이 풀어서 재정을 좀 활성화시켜라. 이걸 요구하는데 재무성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된다. 그 다음에 소비세 좀 줄이자. 재무성 절대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재무성이 반대해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무성이 그동안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국가 부채는 왜 그럼 265%나 되느냐 이렇게 이제 또 비판하는 거죠. 니들 그렇게 했는데 왜 국가 부채는 이렇게 많냐?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우라가 터지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재무성 해체하라, 소비세 인하하라. 그러면서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일본에서 데모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법안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막 이제 노인네들 한 30명 모여가지고 막 데모한다고 그러고 그게 전부 다 했다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 이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의 시민단체들 한국에서 데모하는 거 이거 보고서 너무 부러워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이런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니까 처음에는 수십 명 정도였는데 이 규모가 차츰차츰 늘어나가지고 크게 모이는 데는 한 1000명 이상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전국에 한 10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지금 방금 말했던 엔겔 개수가 높아질 정도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삶이 팍팍해진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든가 무슨 뭐 보험료라든가 지불해야 될 돈이 90년대 중반쯤에는 25.7% 정도였는데 지금은 47% 가까이 됐어요. 내가 버는 돈에서 과거에는 한 25% 정도 떼가는 돈이 있었다 치면은 지금은 내가 번 돈에서 한 47%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안 올랐는데 내한테서 뺏어가는 돈은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물가는 더 올랐어요. 쌀값은 2배로 뛰었어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대중 소위 말해서 메인 매스메디아들은 이걸 보도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정부하고 짝짝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매스메디아에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데모하는 데서 어떤 식으로 하냐. 대부분이 그 이제 SNS에 통해서 하거나 유튜브, 인플루언서, 대형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걸 전부 전달을 해요. 뭐 100몇십만 되는 그 구독자 가진 이런 유튜브들이 서로 막 연계해가지고 그걸 계속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쫙 퍼져나가는 거죠. 지난번 중의원 선거 때 지금 여당이 과반수를 못 차지했잖아요. 그전에는 항상 과반 차지해서 안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과반이 안 되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민당하고 공민당하고 연립여당이잖아요. 연립여당이 항상 반수를 넘으면은 안정이 되잖아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자체 내로 통과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체 내로 통과가 안 돼요. 그럼 결국 야당 여러 개 야당 중에 어떤 한 야당하고 최소한 협의를 해야지 법안이 통과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중의원 선거 때 이미 지금 말했듯이 이번에 쌀값 이렇게 폭등했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재무성 해체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압력이 저렇게 막 들어오죠. 지금 완전히 이제 사면 초과인 거예요. 나라가 약간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시바 시게루 이 정권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정책에서 이거 제대로 해결 못하는 순간 바로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근데 이게 지금 7월 6일인가 7월 초에 참여연 선거가 있어요. 이제 임기가 참여연은 6년인데 3년마다 반의 국회의원을 교체를 해요. 그렇게 이제 선거가 7월 달에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의 선거에서 지금 재무성 해체하라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 내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난리가 날 거라고 나는 봐요. 그 유튜브도 전부 다 합세해가지고 막 그냥 퍼나르면은 그 선거 때 그게 전부 그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미국과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정책에는 참여연 선거 이후로 돌렸어요. 그 전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여연 선거가 완전히 참패할 거니까 참여연 선거 뒤로 미루려고 슬로우 다운을 한 거예요. 초기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막 진행해가지고 미국과 제일 먼저 합의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네. 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이 협상을 천천히 하자. 참여연 선거 이후를 미루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